이 사건은요, 이 강화도에서 발생해서 전국에 있는 형사님들이 다 같이 뛰어들었던 스케일이 정말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 2007년 12월 6일 저녁 6시 무렵입니다.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으로 퇴근을 준비하고 계시던 우리 형사님들의 발목을 딱 잡히고 맙니다.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긴급으로 비상이 걸려버립니다. 신고가 들어온 건 강화도에 그 연결된 황산도라는 작은 부속 섬이었는데요. 한 주민이 길을 가다가 웬 군인 2명이 도로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걸 목격했다고. 네, 저희도 다들 깜짝 놀라서 퇴근이고 뭐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더니 군인 한 명은 칼에 찔려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또 한 명은 얼굴이 함몰돼 큰 부상을 입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흉기에 찔린 군인은 결국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죠. 군인이 피습을 당하면은 사실 이게 전시 상황. 그렇죠. 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강화도는 또 특히나 그쵸. 거긴 거의 최전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피해를 입은 군인은 해병대 소속이었고요. 네, 경계 근무를 나가던 중에 피습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굴이 함몰된 생존 군인에게 어렵게 현장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해안가 보초로 서로 가던 길에 갑자기 뒤에서 차가 한 대 달려오더니 자기들을 차로 냅다 치더란 겁니다. 그러더니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칼을 들이대는 바람에 그때 격투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 생존자는 갯벌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격투 과정에서 범인도 소총 개머리판에 맞아서 얼굴을 다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예, 그 범인이 군인들이 이제 의식을 잃은 틈에 네. 그 무기를 가져간 겁니다. 소총을 얼마나 없어진 거예요? 소총 한정, 그다음에 이제 실탄 75발, 거기에 수류탄까지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수류탄까지요? 경찰뿐만 아니고 군도 굉장한 지금 비상사태에 그랬을 것 같은데요? 준하는 상황이 전개가 됐고요. 저도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굉장한 지금 비상사태에 그랬을 것 같은데요? 준하는 네. 이런 그 상황이 전개가 됐고요. 사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경찰청에서도 전부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강화, 김포, 일산 그 일대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됐어요. 진돗개요? 하나. 이거 군대 갔다 오신 분이라면 알죠. 데프콘 상황부터 진돗개 하나 발령 이런. 진돗개 하나는 거의 전시 상황인데. 네. 아, 그래요? 전시 상황.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 뭐죠? 경계의 마지막 최상위 단계인데 네. 이게 얼마나 위력적인 거냐면 네. 1996년도에 강릉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어요. 9월 18일 강릉 앞바다에서 북한 잠수함이 발견되면서 그 즉시 군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잠수함 수색에서는 26명의 승무원 명단이 발견됐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진돗개 1호가 발령이 됐었죠. 뭔가 북에서 내려와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까도 충분히 의심되는. 그때 무장공비가 나타났다. 또 국내 사건이라면 이거 범인이 특수부대 출신일 거다. 그리고 그때가 17대 대선을 2주 앞두고 있던 때라 테러범의 소행이다. 뭐 이런 추측들이 아주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강화경찰서에 군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가 됐어요. 저도 뭐 살다가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무척 당황했고요. 형사 인생에 아마 이런 경우 해보기는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우선 생존한 군인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이 30대 중반 정도 남성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범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차종과 색상까지 파악한 뒤에 그 일대에 있는 CCTV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CCTV를 쫓던 우리 김 형사님이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한 모텔 CCTV에서 범인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를 발견하긴 합니다. 네네. 사건 발생 직전에 생존한 군인이 말한 차종과 같은 차량 한 대가 사건 현장 쪽으로 이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차가 어느 우체국 앞에서 목격이 됐는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차에 붙어있던 시트지를 떼어버리고 가는 모습이 찍힌 거죠. 대리운전 광고지가 붙어 있었는데 그걸 거기서 굳이 떼어내는 게 수상했고 생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 차종이라서 일단 그 차를 용의선상에 두고 추적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IC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범인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평택 쪽으로 갔으면 고속도로로 갔다는 얘긴데 그죠. 그럼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이거 이제 검표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즘은 뭐 자동으로 이제 되지만 예전에 다 검표원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희망을 갖고 바로 갔죠. 근데 정말 다행히 그 차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직원이 딱 있더라고요. 그 보통은 차량이 그 요금소가 보이면 그 속도를 서서히 줄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속도를 안 줄이고 쌩하니 지나쳐버린 겁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서서 다시 차량을 후진으로 와서 어머. 돈을 주는데 얼굴도 안 보고 손을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만 전해주더라는 거죠. 당시 요금원 진술에 의하면은 네. 그 손이 너무 하얗고 곱더래요. 그래서 쓱 봤는데 너무 소름이 끼쳤답니다. 당시 운전자가 판초 우이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뭐랄까 마치 저승사자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님이 이제 요금소에 있던 CCTV를 통해서 이 남자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때 형사님이 확인하셨던 CCTV 장면이 잘 보시면 이게 까만 옷을 덮어쓰고 햇빛 가리개랑 휴지로 얼굴이 안 보이게 다 가려놓고 다닌 거거든요. 그러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선바이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내리고 선바이저가 한쪽에 내려와서 이게 이게 티슈. 눈까지를 가려주고 그다음에 티슈. 대시보드에 이렇게 사각 각티슈를 누가 갖고 다녀? 근데 이 차 번호가 지금 여기 보면 찍혔어요. 정확하게 찍혔거든요. 9118. 네. 네. 이 번호를 이제 차적 조회를 하게 되면 이제 주인이 누군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차량 번호 9118을 조회했죠. 네. 근데 완전히 다른 차종이 나오는 겁니다. 어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렇게 그 차량 번호가 찍힐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행한 걸 보면 이제 그 차량 번호판을 변조한 거죠. 아, 그래. 위조 번호판. 우리 가능성이 분들은 있는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번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조회를 했습니다, 저희들. 네네. 근데 이제 한 후배가 사진을 뚫어져다 보더니 뭘 찾아내더라고요. 좀 약간 뭐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약간 남았네. 보여요. 잠깐만요. 9118인데 네. 91 제가 볼 때 48로 보여요. 아, 그러네. 그죠? 근데 번호판을 긁어내서 9148을 9118로 변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9148로 차량 조회를 하고 차 주인을 확인한 뒤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랑 혐의점이 전혀 없었어요. 보니까 사건 발생하기 2달 전에 이 차량은 이미 도난을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난 차량이 이제 강화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을 검문하는 그 CCTV들이 있으니까 네.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변조를 한 거죠. 계속 타고 다니려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런데 사건 다음날 새벽에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젯밤 경기도 화성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코란도 승용차가 지난 10월 경기도 이천의 한 자동차 센터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보세요. 완전히 다 청소됐어요. 증거를 인멸하려고 불에 태우고 버리고 간 걸로 보였고요. 전소된 차량을 견인해서 감식을 했는데 탈취한 총기도 없었고 단서가 될 만한 것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와, 탈취한 무기들은 소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리고 활발하고 있는 이미 거잖아요. 어딘가에서 그래서 이제 빠르게 몽타주를 작성했고요. 현상금 3천만 원 걸린 전단지를 전국에 배포하고 공개 수배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형사님들이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정말 전국 8도를 다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제보가 오면 몇백 킬로 떨어진 곳이라도 가는 거죠. 근데 가서 보면 다 혐의증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때 범인이 군인과 싸우다가 얼굴을 다쳤다고 하니까 병원 돌아다니면서 전부 허탕만 쳤죠. 그렇게 형사님들이 피를 말리면서 범인을 쫓고 찾고 있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5일이 지납니다. 부산의 한 우체국에서 이런 게 하나 발견됩니다. 이게 뭐예요? 경찰서 보내주세요. 총기 탈취범입니다. 총기 탈취범. 근데 탈취가 이상하네. 그리고 이 안에는요. 자필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 우와. 이제 그 글씨도 이제 삐뚤삐뚤 하잖아요. 그리고 막 맞춤법도 틀리고 중간에 지우고. 그래서 자기 필체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뭐 왼손으로 썼다가 오른손으로 썼다가 막 이런 흔적들이 또 나타납니다. 자두면이라구나. 이게 왼손으로 쓴 거야. 근데 이 편지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기 사건의 주범입니다. 먼저 저의 잘못으로 희생된 일병의 죽음에 큰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책임을 지고 자수를 하고자 결심을 하였습니다. 먼저 총기는 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지나자마자 옆에 길가에 버렸습니다. 범행 도구는 부엌 칼과 대나무 창이며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차로 치어 상해를 주었는데 장병이 쓰러지지 않고 총구를 겨눠 본능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진술 자체는 되게 구체적이고 네, 그쵸. 현장에 있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게 좀 네네. 보이네요. 당시 싸움에서 이 편지 내용에 대한 분석을 했었는데요. 사실 아까 그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차량이 불에 타서 발견된 당시의 보도에 범죄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용의자들. 그래서 맞아요. 여러 사람이 용의자들이 있는 것 버리고 간 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했잖아요. 용의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지금 여기에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내가 이번 총기 탈취 사건의 주범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공범이 있는 거냐 주범이 있는 거냐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됐었고 또 범행 도구나 피해 당시 상황 이런 걸 보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범인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들어있어요. 이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가 쓴 편지는 맞다라는 것이 이제 판단이 되기 시작을 하죠. 일단 이 편지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형사들이 그 백양사에 있는 휴게소로 출동했고 그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전남 장성의 호남 고속도로 하행선 백양사 휴게소 부근에서 우와! 피탈 무기들을 모두 발견했습니다. K2 소총입니다. 탄창이고요. 저게 이제 실탄이 들어있는. 맞아요. 오늘 수거된 무기는 K2 소총 한정과 수류탄 1발, 그리고 탄통에 든 실탄 75발, 유탄입니다. 다행이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저 총기를 탈취하려고 군인을 그렇게 가해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총기랑 저걸 다 버리고 그냥 또 떠나버리면 사실 그건 목적이 또 아니네요. 총기 탈취 목적은 아니네. 그러면 이 편지에서는 본인이 이제 자수하고 싶다 뭐 약간 이런 건데 자수를 했나요? 자수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상당한 의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자기 범죄를 합리화하는 시도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병사가 총을 겨누어서 자기가 할 수 없이 칼로 찔러서 공격을 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사망한 병사는 등에 칼이 찔렸어요. 차로 치여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뒤에서 공격을 한 이런 형태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도했다는 것이 이게 다른 의도가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단서들이 되고 편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수하고 나면 이 사건을 비공개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총기도 찾았고 내가 자수할 테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이제 더 이상 나를 추적하지 마라 이런 심리적인 기제를 갖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뉘우치고 내가 자수하겠어요 하는 편지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정말 들고 왔어야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무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남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이 편지는 부산에서 발견됐잖아요. 전국적으로 자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수사력을 막 분산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그런 행동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안에 범인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지문. 맞습니다. 바로 범인의 지문이
편지에 발견됐습니다. 그러네. 편지에. 그러네. 그럼 그 지문이 나왔으면은 신원이 밝혀졌겠네요. 그렇죠. 신원. 편지가 발견된 곳이 부산이니까 부산 쪽 경찰이 지문을 감식했는데요. 바로 나왔습니다. 오, 다행이다. 바로 나왔어요. 일단 간첩은 아닌 거지. 간첩은 일단 아닌 거죠. 아니지. 우리나라 이제 그치, 등록된 시민이라는 국민이라는 그치, 얘기니까. 범인은 35세 남성 윤 씨였고요. 예상하고 전혀 다르게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왜 원한도 없이 이게 너무 급한 상황이라 신원이 확인되는 순간 가족들에게 다 알렸고요. 가족들은 안 그래도 윤 씨와 연락이 안 됐는데 얘기를 듣고 놀라서 뒤집혀졌죠. 그러면서 이제 윤 씨의 신원이 드러났을 이 무렵에 한 형사님이 윤 씨의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윤 씨를 유인하기로 했고요. 잠복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하. 그래서 윤 씨를 체포했습니다. 강화도 총기 탈취 사건 용의자가 오늘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3시쯤 서울 종로3가 귀금속 도매상가에서 강화도 총기류 탈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았습니다. 정수리 부근엔 지난 6일 총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생긴 5cm 정도의 상처를 꿰맨 흉터가 선명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강화도 총기 탈취 사건의 피해자 조모 씨가 범행 현장에 이런 다시 식으로 이제 친 나타났습니다. 거죠. 그래서 쳤고. 조 씨는 박일병과 이병장을 차로 치고 흉기로 찌르는 과정을 하나하나 담담하게 재현했습니다. 이렇게. 네, 찌른 거죠. 저렇게 등을 저렇게 의식이 없는 병사를 등을 저렇게 찔러서 살해하는 의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한 군인은 반격을 하려고. 저희도 정말 궁금했는데 군인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고요. 헌병대에서 신병을 인도해서 조사했는데 후에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 참 들어보니까 참 허탈하더라고요. 범행 동기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그 자신이 처참하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수동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됨으로써 상대방이 자기로 인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공격을 수동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사실은 이게 변명과 포장이 된 것 같아요. 아, 이거 아주 찌질한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사실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일 싫어하지. 이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이 청춘의 그 피 끓는 그 조국의 목숨을 바친 이 병사들을 차로 치어갖고 말이에요. 칼로지. 혼선을 주면서 정말 사소한 목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는 이제 치졸한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총기 탈취는 왜냐하면 대부분 은행 강도나 다른 강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2차 정도.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런 범죄를 못 저지르니까 겨우 변명을 해낸 것이 이 정도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을 살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이 혐의 그리고 이제 군용물 강도 등의 이제 혐의 이걸 해갖고 윤 씨는요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그렇지. 당연히 그 정도였지. 받는데요. 말이 안 되거든. 그러나 이제 피해 군인들이 경계 근무 중이었다는 걸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초병 살인 상해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서요 15년 받았습니다. 말이 안 돼. 이걸로 15년을 받았다고? 범인이 노린 범행 대상의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가 딱 아는 분. 2000년 3월 22일 오전 11시경 경찰청에서 강남경찰서로 전화가 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의상실에 위험한 물건이 배달이 됐는데
각별한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이니 은밀히 수사하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무슨 사건이길래 경찰청에서 수사를 지시해요? 경찰청에서 먼저 알게 된 사건인가 봐요. 네. 저희가 청에서 연락을 받고 의상실을 관리하는 실장을 만났는데요. 그분 말이 하루 전날이죠. 21일 오후 3시에 퀵 서비스로 발신자 없는 작은 소포 하나를 받았는데요. 박스를 열고 보고 그냥 기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스요? 박스를 열어보고 기겁을 했다고? 기겁을 할 정도면 뭐 영화에서 나오듯이 뭐 이렇게 뭐 약간 신체 뭐 이런 거를 사실 생각해 훼손되시- 네. 아니 뭐 사제 폭탄이나 피 묻은 편지나 뭐 이렇게 그런 약간 놀랄 만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궁금하시죠? 이 박스 안에 그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요? 네. 엄청 작네요. 생각보다 좀 클 줄 알았는데. 이거 야, 근데 이게 경찰청에서 전화 왔다면 굉장히 심상치 않은 물건 같은데. 뭐예요? 총이네? 근데 구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그러게. 네, 이게 가짜 총이 배달된 건 아닌가요? 네, 박스 안에 네. 382구경 권총 한 자루하고 총알 9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희가 쓰는 거하고 같은 기종이고요. 보통 총구에 일련 번호가 적혀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누가 소유했는지 확인 가능한데요. 일련 번호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추적이 이제 불가능하도록 일련 번호를 일부분을 갈아서 지워버렸더라고요. 아 근데 아까 전에 그 배달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배달을 할 수는 어쨌든 배달원이 있을 거고 배달원이 누구한테 받았을 거고 그럼 그렇게 하면 발신자를 추적할 수 있지 않나요? 퀵 서비스를 받을 당시에 직원들이 영수증을 받아두지 않고 네. 매장 앞에 CCTV도 없어서 배달업체가 어딘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협박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이 총 말고 박스 안에 다른 거는 없었어요? 박스 안에 네. 이 범인이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편지.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내용물을 보시고 다소 놀랐으리라 생각됩니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먼저 밝힙니다. 요구사항은 10,000원권으로 2억 9천만 원을 가방 3개에 담아서 25일 오후 3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있는 냉면집 주차장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만약 경찰에 알리거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선생님과 아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협박이네. 그런데 이 협박 편지를 받은 분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죠. 앙드레김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 총을 보내서 협박을 했다는 거는 진짜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총도 구했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냈으면 아마 이거 말고 더 엄청난 것이 있을 거다라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총을 보냈으니까. 그때 이제 신변보호 요청을 하셔서 범인이 검거될 때까지 저희 팀 형사 2명이 집에 같이 생활하면서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그 선생님이 다닐 때마다 가드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 보니까 경험들이 되게 많았어. 진짜로. 그게 아마 이 사건 이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편지에 다른 내용들은 없었나요? 뭐 자기는 큰 조직 폭력단에 소속된 조직원이다. 여분의 총과 총알을 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헛된 짓 마라.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총을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라가 아닌데. 그렇죠. 총이나 편지에 지문 같은 건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나오기만 한다면? 그렇지. 그 경찰청 감식 결과 유류지문 6개가 나왔는데요. 전부 매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것으로 확인됐고요. 법인으로 특정된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쓰고 이제 뭐 총 넣고 박스 쌀 때도 다 장갑 끼고 이제 지문 안 남게 해서 그럼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철두철미하네요, 진짜. 그렇지. 그렇죠. 지금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뭐 증거가 하나도 없고 신원을 밝히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실제 이제 돈을 전달하는 순간에 체포하는 이 방법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 전개가 그렇죠. 됐네요. 네. 그래서 수사팀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1억만 준비하자. 한꺼번에 주면 이제 추적할 수 없으니까 2억 9천은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올 수도 없었다. 1억만 먼저 보낸다. 추후 연락은 여기로 하라. 하고 이제 의상실 실장님 그 휴대폰 번호가 적힌 명함을 이제 건네기로 한 거죠. 그 1억이면 그 당시 어쨌든 10,000원권이라고 하면은 그 1억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 A4 용지를 잘라서 그 100만 원 단위로 이제 묶고 예. 그 우아래로 이제 10,000원짜리 몇 장씩 진짜 돈을 끼워서 이제 1억을 만들었습니다. 아, 위아래만 진짜 껴놔서 네네. 이렇게 놓은 거 진짜인 것처럼? 예전에 영화 찍거나 드라마 찍을 때 약간 돈다발 만들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렇지. 가짜 돈 섞이면 들통나면은 또 이게 또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형사님들이 이제 추격을 위한 작전을 같이 세웁니다. 추격 작전. 네. 네, 그 접선 장소였던 대검찰청 근처가 왕복 이제 8차선 도로거든요. 저희 팀원이 커버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서 강력팀 전체 인원이 투입되었고 퀵 서비스 기사도 4명이나 섭외해서 준비를 했었죠. 네. 접선 당일이 됐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3시고요. 의상실 실장님이 약속 장소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까만색 T 차량이 멈춰 섭니다. 네. 그리고 그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리죠. 그리고 가방을 들고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인조 2명이면 2인조 강도네. 그렇지. 그럼 바로 퀵서비스 네 분이 이제 쫓아가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심 한복판에서 조심성 있게 이제 그렇죠. 접근해야겠다. 이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범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범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따라붙었었죠. 네. 네. 그때 범인들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실장한테요? 시장님한테. 내가 가짜인 거 알아갖고 그럼 어떡하지? 눈치 못 챘더라고요. 경찰에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얘기만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작전대로 그 전화번호 추적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범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긴급으로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조회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요? 그때 정말 허탈했어요. 범인이 사용한 전화는 선불폰이더라고요. 선불폰. 차량 번호부터 확인해 들어갔죠. 근데 이 차량이 허자로 시작되더라고요. 아, 렌트카구나. 렌터카네. 네, 그래서 렌트카 업체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체 사장이 그날 차가 오후 5시에 반납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렌트카 업체가 이제 경기도 구리에 있더라고요. 범인들은 무조건 빨리 가야 된다 생각해서 엑셀을 꽉 밟았습니다. 그렇지. 먼저 가서 기다려서 제가 잡을 수 잡아야 있으니까. 되니까. 구리까지. 네. 딱 도착했더니 다행히 아직 반납을 안 했더라고요. 아, 천만다행이다. 네. 들어올 때 잡아야겠다 싶어서 후배 형사랑 그 주차장에 잠복 근무를 했죠. 그리고 한 5분이 지났나? 그 놈들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속전속결로 끝내야 한다. 그래서
차가 서자마자 운전석이랑 조수석 쪽으로 동시에 찢어서 달려갔죠. 그리고 그놈들이 내리자마자 바로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아 근데 천만 다행인데 그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것부터 물었죠. 총 어디 있어? 사실대로 말해. 그랬더니 자기들은 총 같은 거 모른다. 그냥 심부름 하러 왔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반책. 시켜서 한 거고 예. 주범은 따로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주범이 누구냐 다 털어놔 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 이름도 모른대요. 며칠 전에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인데 돈만 받으면 2,500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가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 일단 잡아놓고 주범 전화번호를 받아내서 통화 내역을 쭉 뽑아보니까 눈에 띄는 번호 하나가 있더라고요. 유독 한 번호로 전화를 자주 걸었는데 오래 통화를 했더라고요. 번호 주인을 확인했더니 전남 광주에서 중고차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범을 한 씨라고 부를게요. 한 씨. 예. 그 매장 관리자가 하는 말이 한 씨는 동네 아는 동생인데 얼마 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살 수 있는지 물어보러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씨의 정보는 캐내신 거예요? 한 씨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그때 이제 퍼즐이 쫙 맞아 들어갔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전에 뭐 조폭 나왔던 것 같고. 외항 선원이라고 했습니다. 외양 선원? 아, 이해가 되네요. 당시만 해도 외항 선원들이 이제 그 배가 들어오면 선원들만 따로 이동하는 통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관을 거치지 않고 뭐 짐도 그다지 이렇게 심하게 검색하지 않고 편의를 좀 봐주는 선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당시에 이 총, 실탄, 어떤 불법적인 사치품 이런 것들이 많이 밀반입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총을 가지고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이제 총을 아마 가지고 들어온 배경이 되지 않을까. 형사님들이 급히 한 씨가 살고 있는 동네로 출발을 했습니다. 주민분들에게 물어서 한 씨 집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누가 차문을 두드렸다고 해요. 잠복 중인 차를요? 네. 뭐야? 한 어르신이 이제 경찰이 우리 아들을 왜 찾느냐고 하시더라고요. 한 씨 부모님이셨던 거예요? 네. 워낙 이 작은 마을이라서 동네 분들이 이제 한 씨 아버지에게 이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 자세한 얘기는 들을 수 없어서 아드님이 사건에 연루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알았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절대 없다.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전혀 눈치는 못 채고 있었어요. 아까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아들을 찾는 경찰이 왔다고 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한 씨는 어디에 있다고 하던가요? 상가집에 간다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도망간 거 아닌가 또? 자, 근데 그때 한 씨 어머니가 다가오시더니 혹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형사님한테 뭔가를 건넸다고 그래요. 007 가방이었는데요. 저희도 뭔지 모르고 일단 열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389경 권총 2자루하고 총알 56발이 더 있더라고요. 56발? 이거는 뭐 엄청난 대형 사건이 나도 충분히. 아우, 총알이 있으니까요. 총알. 가방을 열었을 때 저희보다도 한 씨 부모님이 더 놀라셨더라고요. 아들이 그 가방을 애지중지하면서 열어보지 말라고 해서 그냥 보관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일단 펑펑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중요한 거니까 열어보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냥 두셨던 건데 총이 있을 거라고는 어머니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그걸 보시더니 아들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저희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씨한테 다 알고 왔다. 그러니까 그만 하자고 했더니 자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쉽게 전화로 자수한다고 잡았네, 그랬다고요? 갑자기. 이제 포기한 거죠, 사실은. 그쵸. 일대면 이제 뭐 어차피 뭐 증거품 총도 뭐 다 나왔고.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모든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자수 말고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렇죠. 특히 이제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해서 형사를 바꿔주니까 더 이상은 뭐 자수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네. 자, 앙드레김 선생님을 권총으로 협박한 한 씨의 최후 같이 한번 보시죠. 그 순간 놀랍고 불쾌했지만 즉시 신고하면서 이건 꼭 잡힐 거다. 협박 편지를 보낸 사람은 외항선원 출신인 34살 씨. 오늘 경찰에 자수한 씨는 비싼 옷을 만드는 앙드레 김 씨는 돈도 많을 것 같아 권총이 든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앙드레 김씨를 택한 이유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거 이거는 1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오늘 몇 벌인지 모르겠는데 2,500이 말이 됩니까? 또 태욱 씨는 몰라 전두환 씨가 마음이 있을 거라고. 한 씨는 이제 신문을 하다가 진짜 아찔했는데요. 다음 범행 대상도 이미 물색해 놨더라고요. 이미? 재벌 총수, 정치인들 대한 자료들을 스크랩해서 모두 두기까지 했더라고요. 네. 참. 아니 한 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큰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선박회사 그 1등 항해사였습니다. 정가도 없었고요. 다만 이제 외항 선원으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외항 선원이면 되게 보수가 꽤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왜 저런 일을? 체포돼가지고 저 뉴스에 나와서 한 얘기는 뭐 그냥 사회가 뭐 불균형이다 이런 뭐 변명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그냥 사업자금 준비하려고 협박해서 보낸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럼 총은 어쨌든 어딘가 가지고 온 건데 어디서 가지고 온 거예요? 범행을 결시한 후에 브라질에서 총 3자루와 총알 70발을 사서 한국에 들어왔고요.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실행에 옮겼더라고요. 야, 그럼 어떻게 갖고 들어왔냐?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주범 한 씨는 이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총포, 도검, 화약 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고요.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네. 1년 6개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생각해 여기 계신 분 집에 총이 저렇게 왔다 그러면 와. 너무 끔찍하죠. 네. 네. 파주경찰서에서 만나시기 전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셨을 때 같이 범인을 검거하신 적이 있대요. 야, 서로 다른 곳에 계시는데. 근데 그거를 심지어 네. 두 분이 모르고 계시다가 이번에 용감한 형사들 나오게 되면서 알게 되셨대요. 이제 운명론이라 그러죠. 운명의 짝인 건데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 하신 거예요. 따로 또 같이. 네, 이 두 분이 같이 법인을 잡으신 이 사건. 지금부터 이 사건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가겠습니다. 2003년 8월 6일 우리 서영한 형사님이 파주경찰서 강력팀 반장으로 근무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형사님이 기동대 차를 타고 현장에 가고 계셨는데요. 갑자기 무전기가 칙칙 하고 울립니다. 도는 강도 사건 발생. 도는 강도 사건 발생.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라. 네, 파주에 한 은행에 이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총기 강도 사건이라는 겁니다. 때마침 이제 서 형사님이 현장 근처에 또 계셨대요. 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현장을 보고 네. 정말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네, 딱 도착했더니 은행 정문 유리창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 안는데요? 큰 구멍이요? 네. 당시 서 형사님이 도착하셨을 때 봤었던 그 은행 현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은행이에요? 예.
천장에 총알 자국이 있네요. 어머. 네, 유리창에 뿐만 아니라 천장에도 총알 자국이 2개 더 있었습니다. 직원 4명과 고객 4명 있었는데 다들 놀라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대낮에 강도가 총을 들고 나타날 줄 살면서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게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 너무 끔찍했을 것 같아요. 거기 뭐 다친 분들은 없었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우선 저희가 전부 진정을 시키고 네. 진술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은행장이 제일 많이 놀라고 크게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은행장이요? 왜요? 은행장에 그냥 은행 노비 있었는데요. 갑자기 전부 엎드려 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보니까 복면을 쓴 남자 2명이 권총을 겨누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2명이요? 2인조 강도. 그쵸, 2인조죠. 네. 그러니까 뭐 꼼짝마 했는데 이렇게 봤는데 총이 있으니까 전부 엎드려. 네.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그 긴박했던 상황이 은행 CCTV에 전부 찍혔다고 하거든요. 아니, 은행에 CCTV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 CCTV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파주협 권총 강도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와. 지금 이게 실제 상황 벌어진 CCTV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막 총으로 막 여기저기 위협하고 네. 다니네요. 저렇게 복면을 쓰고요. 세상에. 지금 위협을 하고 권총이구나. 있는 상황이고요. 야, 권총 들고. 손에 권총을 들고 있네요, 지금. 네네. 2명이. 맞습니다. 순간 사람들이 일제히 모두 엎드렸는데 은행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에이 저게 설마 총이겠어? 하고 안 엎드렸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빵! 어. 하고 범인 중 한 명이 은행장에 향해 권총 쏜 거예요. 어머. 은행장 쐈다고? 네. 아, 이렇게 진짜로 쏜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요? 은행장한테 쏜 거예요. 총알이 은행장 그 바로 옆으로 싹 지나가는 걸 느꼈더래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싶어서 개구리처럼 납작 엎드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뭐 웬일이야. 그래서 바로 그 총알이 지나서 유리창을 관통한 거고요. 이어서 천장을 향해서 총을 2발 더 쏜 범인들은 순식간에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제압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은행 전체를 털어갈 생각이었나? 다 털어갔겠죠, 그러면? 싹 다 털어가려고. 일단 은행 금고에 있었던 현금 1억 3천여만 원을 가지고 도주를 했고요. 근데 놀라운 게 아까 들어와서 제압하고 총을 쏘고 네. 금고에 있는 1억 3천여만 원을 다 탈취하는 데까지는 2분 13초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파주경찰서 전 형사는 물론이고 이제 언론사 기자들도 현장으로 뛰어와서 북새통을 열었고요. 난리 났겠어. 저희는 현장 통제와 동시에 이제 은행 내부에 남아있던 총알 2개를 수거했습니다. 총알. 총알 보면 어떤 종류의 총알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렇죠. 국가수 감식 결과 범인들이 쓴 총이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거랑 같은 스타일의 총인 거요? 이건 전 이거는 똑같은 모델의 소품 총인 거죠. 경찰 분들이 소지하고 계신 권총은 아니죠? 실제 경찰이 쓰는 게 이게 38구경 권총입니다. 이거예요? 네, 38구경 권총을 쓰고 이게 군에서는 장군들만 이 총을 쓰고 경찰은 전부 이 38구경의 권총을 씁니다. 흔히 말해 저희가 리볼버라고 하죠. 네, 리볼버. 38구경 리볼버 권총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경찰 만 분들이 쓴다면 소지하시던 거라면 범인이 경찰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국가수 감식 결과 보고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군 수사경화까지 합세했고요. 곧바로 이제 은행 2층에 군경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졌습니다. 은행에. 그리고 곧 2인조 권총 강도의 윤곽이 바로 잡힙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인데요. 그래요? 자, 도주하는 장면입니다. 아, 이게 범인 차량인가요? 그렇죠. 녹색 차량이네요? 그렇죠.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네, 차 색깔이 눈에 확 띄어서 목격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행이다. 이 차가 사건 발생 전부터 여러 번 은행 앞을 왔다 갔다 하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 봤구나.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의 이동이 많은 시간대 이런 것들 분석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마침 이제 또 CCTV 화질이 좋아서 차량 번호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조회했는데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사건 발생하기 보름 전인 7월 25일 한 마트 앞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 2명이 달려오더니 머리를 흉기로 때리고 차를 빼앗아 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그때 제압하고? 신고를 했는데 CCTV가 없어서 범인을 못 잡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근데 차를 도난당한 7월 25일에도 이 녹색 차가 은행 앞을 3차례나 지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차량이 도주하는 방향을 보니까 네. 고양시 방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쪽으로 도주로가 될 만한 곳은 전부 뒤지면서 녹색 차를 찾아다녔습니다. 야, 그러니까 놈들은 차로 도망갔는데 형사님은 발로 뛰면서 이걸 수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한 팀은요. 차량이 도난됐던 25일부터 사건 당일까지 은행에 손님으로 온 남성 1000여 명을 일일이 만나서 탐문을 하고요. 1000여 명을. 또 다른 팀은요. 범행에 사용된 녹색 차량과 범인들의 인상착의로 수배 전단을 만들어서 그걸로 또 탐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규모가 엄청 큰 사건이어가지고 투입된 형사님들의 인원도 엄청났겠어요. 그때 이제 파주경찰서에 이제 직원도 별로 없을 때라서 파출소 직원들까지 전부 차차례 이 사건에 붙었고요. 차를 찾는데 하루에 한 40~50명씩 매일매일 동원됐죠. 그렇게 파주 형사님들이 총출동해서 발로 뛰던 중에 하나의 큰 수확을 얻습니다. 바로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탐문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또 목격자잖아요. 목격자? 어디서 네. 봤대요? 목격자. 도주 방향이었던 고양시였고요. 목격자는 한 여관의 직원이었는데요. 차량 사진을 보여줬더니 우리 손님에 묵었던 손님 차 같다. 색깔이 특이해서 기억하다. 하는 겁니다. 사건 발생하기 이틀 전에 와서 이틀 묵고 딱 사건 당일날 아침에 떠났다고 했고요. 남자 2명이었는데 운동선수처럼 덩치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도 비슷한 체형이었습니다. 아, 범인 맞나 봐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숙박업소 직원분이 그 두 남자의 얼굴도 혹시 네, 봤다고 했습니다. 봤겠죠. 남자 둘이 와서 예약을 다행이다.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눈을 안 마주치고 피해서 기억을 또렷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관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 중 한 명의 몽타주를 바로 작성을 하고요. 그 즉시 바로 전국에 배포해서 공개 수배로 전환을 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도 하고 이거는 빨리 잡아야 되니까. 총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사건 발생인 4일 뒤인 8월 10일 드디어 범인들이 몰고 다녔던 이 진녹색의 차량을 찾게 됩니다. 다행이다. 어디서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경기도 파주시 농협 지점 권총강도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차량과 가방이 사건 나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저기가 이제 고향에 있는 이제 부사관 주택 인근 공터였는데요. 네. 며칠 동안 차가 세워져 있다는 주민들 진술로 봐서 범행 직후 차를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근데 부사관 주택이요? 하필 군인 설마 진짜 범인이 총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군? 군인? 일단 저희가 인근 야산을 뒤졌더니 범인들이 사용한 복면이 발견됐고요. 운동화랑 장갑도 같이 있었습니다. 차 버리고 그 사용한 것들 다 버리고 간 것 같은데요? 총이 있어야 되는데 총. 그렇죠. 총. 제일 위험한데. 총은 없었습니다. 차량 내부와 범행 도구에 남아있던 머리카락과 지문 등을 채취하고 감식 작업을 맡겼고요. 총을 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을 들고 간 게 진짜 너무 불안한 거죠, 지금. 차량과 범행 도구까지는 발견이 됐습니다만 범인의 윤곽은 잡히지 않은 채 수사는 일단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량 발견 후에 6일이 지난 8월 16일 경찰서에 뜻밖의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제보자가 누구냐면 도박꾼이었습니다. 도박꾼이. 이거 뜻밖의 목격자네요? 자기가 다니던 도박장에 매번 빚을 지면서도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에 끼고 싶으면 돈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차에 가서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글쎄 그 안에 돈다발 한 가득 있더래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서 신고를 했더라고요. 5,000원권이 잔뜩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보통 우리가 도박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다 10,000원권으로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막 하고 가잖아요. 5,000원권은 왜 5,000원? 근데 5,000원권이 진짜 이상하네. 다발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5,000원권 다발 자체를 그렇지. 살면서 본 맞아요. 적이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제보자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며칠 뒤 이제 은행 강도 사건 뉴스를 제보자가 본 겁니다. 네. 그때 트렁크에 있던 돈다발이 생각나서 제보한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네.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남성을 오 씨라고 지칭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씨는요, 경찰도 아니고요. 네. 군인은 더더욱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총을 어디서 구한 거야? 그럼 30대 버스 운전사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 씨의 휴대전화 수사를 했는데요. 범행 시간대 은행에서 위치가 잡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야. 오 씨한테. 오 씨가 오 씨, 범인이네. 그 법인이네. 그래서 곧바로 이제 현재 위치를 추적했는데 파주에 있더라고요. 파주요? 은행 은행이- 강도를 그렇게 은행이 해놓고 파주에 파주에 머물러 있어? 그 사람 참 깡도 대단하다. 만약 그 사람이 범인이면 파주 은행을 털었는데 파주에 있다는 거예요. 안 도망가고 아직 파주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거는 진짜 뭐 그래서 저희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오 씨가 있는 위치로 갔더니 호프집에서 한가하게 술 먹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야. 그리고 같은 날 공교롭게도 다른 경찰서에 또 제보가 들어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운명론, 운명의 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기병사님, 길상사 선사님이 근무하고 있던 고양경찰서 강력팀에게 네. 연락이 왔는데요. 아, 그래서 지금 이해하셨어요? 한 사건을 같이 해결한 적이 있다라는 게 이런 거였군요. 아, 제보자가 하는 말이 깜빵 동기 중에 한 명이 몇 달 전에 이제 자기한테 권총을 밀반입할 수 있는 경로를 알고 있는데 권총을 구입해서 강도를 하자라고 이제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깜빵 동기인 제보자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면서 거절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제보자도 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그러면 거죠. 그 고양시로 온 제보의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일단 그 사람은요, 40대의 배 씨였는데요. 네. 택시 운전사입니다. 30대의 버스 운전사고 40대의 택시 운전사. 예. 이거는 두 범인이 일단은 경찰 직군이나 군인 직군이 아니었다는 건 약간 조금 그래도 한시름 놓여지는 부분이긴 하네요. 네. 네. 근데 군인하고 경찰이 아니라면 저 총을 진짜 어디서 밀반입했다는 거지? 경찰이 쓰는 건데? 그러면 그 배 씨는 어디에? 부산 여관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 씨를 체포해서 바로 수사본부에 넘겨줬습니다. 그때 아마 그 서영은 팀장님을 한번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마 스쳤거나 만났을 겁니다. 아, 그렇게 이제 사건 발생 10일 만에요. 네. 범인 2명을 검거를 합니다. 와, 그 검거 현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파주 지역 권총 강도 사건의 용의자 2명이 모두 붙잡혔습니다. 사건 발생 열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경륜 도박 빚으로 1억 3천여만 원의 빚을 져 도박장에서 만난 또 다른 용의자 씨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둘은 도박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인데요. 도박이랑 경마를 하면서 지내다가 빚이 많이 지니까 주범인 배 씨가 필리핀에서 총기를 밀반입할 수 있다며 은행 강도를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발생 4개월 전에 배 씨가 필리핀에 직접 가서 총기를 구입을 하고요. 네. 부산의 한 항구에 필리핀 선원으로부터 총을 건네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행 장소를 물색한 끝에 한적한 파주의 은행을 털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범행을 저지른 거죠. 야, 비행값 더 들었겠다, 야. 그러게. 근데 총을 필리핀에서 사고 부산에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근데 그 물건을 어떻게 부산으로? 제가 이제 총을 받은 항구에 직접 갔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철통 보안이지만 당시에는 경비 인력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대포도 사왔을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CCTV도 없었을 테고. 그렇죠. 그럼 지금은 뭐 그런 사각지대 진짜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네요. 외국인 선원들이 그 물건을 전달해주고 또 수수료를 받아가고 이렇게 했죠.
아니 나는 그게 진짜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실제 있네. 사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있었던 일이네요. 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배 씨가 총을 2번이나 밀반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배 씨가 7개월 전에도 이제 필리핀에 가서 총을 샀더라고요. 네? 산에 가서 시범을 쏴봤는데 총알이 안 나가더랍니다. 불량이었던 거죠. 그래서 3개월 뒤에 다시 총 사러 필리핀에 또 갔던 겁니다. 아, 근데 그나저나 그 총을 다 그 압수는 하셨나요? 네, 범행에 쓰인 총은 고향에 있는 공원에서 묻었다고 해서 권총 1정과 7탄 21발을 찾았고요. 처음에 산 불발총은 하천에 버렸다고 해서 수색해서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총기 밀반입 및 특수강도 혐의로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네. 야, 어떻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한 분씩 잡을 수가 있는. 한 분씩 잡은 거죠, 한 분씩. 그러니까 2인조 강도를 2인조 형사님이 잡으신 건데 그때는 다른 조였어요. 이번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게 더 그래요. 놀라워요. 네. 근데 이 총기 사건은 솔직히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수사를. 검거가 바로 되기 전까지도 총을 쥐고 있는 범인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맞아요. 총기 사건에서 수사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했고 부담감도 커서 열심히 매달렸던 사건이라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나는 사건입니다. 네. 때는 2002년 10월 11일 시골의 아주 작은 소규모 은행에서 은행 마감 5분 전 1분 30초 만에 2,500만 원이 털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시골의 작은 은행에서 돈이 마감 5분 전에. 마감 5분 전에. 야, 그 틈을 타서. 그리고 범행 발생 16일 만에 범인이 체포돼서 그 정체가 밝혀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2002년 그 당시에는 뭐 진짜 대한민국이 월드컵 열기로 막 아직까지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던 때일 거예요. 10월이면. 그런데 한쪽에서는 시골의 작은 은행이 털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2001년에 대전 은행 강도 사건 아시죠? 작년에 이제 미제 사건이 해결된 사건 있잖아요. 네. 딱 1년 만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당시에는 CCTV가 많지가 않았고 일단 복면을 쓰고 나타나가지고 차로 도주해버리면 추적이 쉽지 않아요. 16일 만에 수사를 해서 잡았다고 한다면 뭔가 엄청난 지금 수사 대역이 좀 펼쳐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역시 예리하십니다. 엄청난 수사력이 동원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 수사에는 예상치 못한 제3의 수사팀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날 포천경찰서 강력팀 전원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가면서 무전으로 상황을 계속 들어오는데 강도가 총을 들고 은행에 들어와서 실제 총에 맞은 부상자까지 2명이나 발생한 긴박한 사연이었습니다. 현장은 좀 어땠습니까? 범인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고요. 부상자는 은행 직원과 고객이었는데 저희가 도착했을 땐 이미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이었습니다. 은행 안에는 직원과 고객들이 15명 정도 있었는데 충격을 받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총에 맞은 부상자가 있었잖아요. 상태는 좀 어땠는지 무사한지 그게 좀 걸리는데. 범인이 총을 2발 쐈는데 두 분 다 급소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 무사는 천만다행이네. 부상자들을 만나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훔으로 도전하던 범인과 고객이 맞닥뜨리자 고객의 하복부에 총을 한 발 쐈고 뒤따라오던 직원한테도 어깨에 한 발 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응? 이미 총을 쐈는데 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범인이 도로에 연막 수류탄을 던지고 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아, 이거 무슨 뭐 전쟁이야 뭐야? 연막탄이 났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거. 자, 은행 마감 5분 전인 오후 3시 55분경에 은행 안 CCTV에 현장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총이네. 복면 쓰고. 아, 천장에 한 발 더 쐈구나. 아, 차에도.
오. 연막탄. 아, 연막탄 자국이요? 총을 갖고 있는데 저 그냥 일반 총 같지 않고 무슨 뭐 깽단이 갖고 있는 총 같은 저는 거 그 있잖아. 권총인 줄 알았는데 나도. 무슨 옛날 그 우리 군대에서 K1 소총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개머리판 집어넣은 K1 소총 같아요. 아 맞죠. K1 소총 같아 저. 저 개머리판 집어넣은 K1. 네. 맞습니다. 범인이 사용한 총이 K1 소총이었습니다. 이 총을 보고 저희는 확신했죠. 범인은 군인이다. 그 은행강도에서 공기총이나 엽총이 많이 쓰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총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 안에 있는 다중을 한꺼번에 제압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이나 이런 범행 도구들은 먼 거리에 있는 피해자들을 제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총이 많이 사용되기는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부상자들이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걸 보면 사실 그게 과연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종의 조준 사격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두 사람 다 그 소리 비껴나왔다며.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그런 건 아니겠지. 복면까지 써서 얼굴을 아예 알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얼굴은 가렸지만 형사님들은 CCTV 안에서 범인이 총 쏘는 자세를 보고 범인의 과거를 추리해냅니다. 자세를 보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목에다 걸어서 총을 이렇게 한 손으로 쐈는데 오른손으로 들고 있어. 오른손잡이. 오른손. 총 잡는 자세를 딱 보니까 일반 군인이 아닌 전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추정했습니다. 아, 특수대요. 뭐가 달랐나요, 자세가? 진짜 전문 스나이퍼처럼 자세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개머리판을 가슴에 딱 붙여서 밀착해서? 네, 밀착해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쏘는데 특수부대 출신들은 딱 밀착해서 네, 정말 딱 쏘는 조준 사격을 하는 자세죠. 칼각에 총 쏘는데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견착하는 모습 보고 그걸 알 수 있었던 거구나. 자, 그래서 군경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집니다. 일단 현장에서 발견된 실탄 1개와 탄피 6개, 연막탄 피를 수거해서 탄피에 적힌 고유 번호를 분석하도록 맡겼고요. 군 수사대에서는 범행 장소에 인근 부대에서 없어진 무기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부대 무기를 빼돌렸을까? 에이, 그게 가능키나 해요? 그건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추가로 군 수사대에 협조하에 전현직 특수부대에 체형이 비슷한 사람, 채무 문제가 있는 사람, 범행 날짜에 외출을 했거나 무기를 반출한 사람까지도 용인선상에 올려 모두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제3의 수사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또 투입됐다. 지금부터 그 제3의 수사팀이 속속 등장합니다. 제3의 수사팀이요? 또 협조를 받은 전문 수사팀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가 시골의 아주 작은 규모의 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래서 은행을 지키는 청원경찰조차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 청경찰도 없었구나. 그런데 이게 규모만 작았지 이 마을 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핫플레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문 닫기 5분 전에 고객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고요. 아, 제3의 수사팀이 마을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수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범인이 도주할 때 타고 간 차량이 한두 분이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또렷하게 차종에 차량 번호, 조수석 문짝에 스크래치 난 것까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범인이 탔던 차량이 흰색 EF4인데요. 출시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 차였습니다. 범행 당시 마을에 총소리가 여러 번 울렸고 그걸 듣고 놀라서 집 밖으로 뛰어나온 주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 낯선 새 차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목격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거죠. 목격자분들 중에서 차량 번호를 다 안다 그랬으니까 금방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이 본 번호판이 제대로 된 번호판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겠지.
목격자 말로는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차량 번호가 적혀 있었다는데 희한하게 번호판이 반짝였다고 하더라고요. 번호판이 반짝였다? 무슨 말이죠? 반짝이면 빛이 반사돼서 그러나? 위조하는 거죠, 위조. 근데 이 하얀 바탕에 우리 검정 글씨로 나오는 이 번호판은 2003년 9월에 시범적으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시기에는 이 번호판이 없을 때잖아요. 옛날 번호판 보면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었죠, 바탕에. 그 위조 번호판조차도 읽어내지 못하도록 빛을 반사하는 것들을 장착을 해서 위변조한 번호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짝이는 게 뭘까? 일단 목격자들이 본 차량 모델은 포천을 포함해 인근에 있는 연천, 철원 등 군부대가 많은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서 자동차 영업소, 렌트카 업체를 상대로 탐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많은 목격자들의 진술 속에 딱 하나 엇갈리는 게 있었습니다. 엇갈리는 거요? 은행에 들어와 총을 쏜 건 한 명이었다고 했는데 이 차를 누가 운전하고 도주했는지 다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너무 순식간에 차가 움직여 버렸으니까 운전대에 사람이 있었다. 아니다. 범인이 몰고 갔다. 막 이러면서 공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만약에 운전을 다른 사람이 했으면 공범인 거고. 그럼 공범이 있었을까요? 공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운전을 누가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무기 조달을 어떻게 했느냐 찾아야 돼요. 총알이나 탄피에 넘버가 적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이런 거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범이 군인이라면 자신이 직접 그거를 가져왔을까? 그러네. 그렇죠. 그럼 공범도 군인일 수 있다. 야, 그게 사실이면 진짜 사건이 점점 엄청 커지는데요. 일단 주범부터 잡아야 잡아야죠. 그렇죠. 공범의 유무도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가 완성이 되고요. 공개 수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떠들썩했겠어요. 그때 당시 뉴스를 보면 어느 정도였는지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경찰은 포천군 1동과 2동, 운천 일대에서 검문 검색과 탐문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몽타주 얼굴이 있네요? 제3의 수사팀이 다 본 거죠. 엄청나다. 문 닫는 소리랑 바로 문 닫는 소리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워낙 크게 들렸어요. 문 닫는 소리가. 어떻게? 빵 하고 다. 이 집에서 나와서 잡았는데 그 사람 총을 쏘는 바람에 여기가 간통돼가지고 총알이 하도 날아오니까 내가 나오지도 못하겠다. 저렇게 보도되고 나니까 사건이 발생했던 마을에서 좀 더 떨어진 곳에서도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차량과 관련된 결정적인 제보가 하나 접수됐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가 좀 넘은 시간에 도토리를 주우러 산에 갔던 길에 수배 전단지에 적혀있던 흰색 수파 차량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는 헬기장이 있는데 꼭대기 쪽으로 차가 올라가더니 5분 후에 다시 내려왔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은행이랑 산의 거리를 확인해 봤더니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겁니다. 바로 그 산으로 달려가서 수색 작업을 펼쳤는데 산 꼭대기 헬기장 인근에서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복면,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타담한 시트지 종이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반짝였던 차량 번호판이 시트지였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범인이 가져갔는지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그렇지, 그렇겠지. 그러면 점점 분위기 확실해지네요. 일단 이제 빨리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특수부대 출신이라면 굉장히 능숙하고 막 다 잘 피해 다닐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 있죠. 훈련이 돼 있으니까.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잡힙니다. 잡혀요? 네. 아까 차량에 대해서 마을 분들의 제보가 상당히 디테일했잖아요. 기스 나고 막. 아까 그 스크래치. 스크래치가 있었다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잖아요. 네. 그 스크래치. 그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게요? 네. 저희가 동종 차량 소유자
렌트카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마침 천안의 한 렌트카 업체에서 사건 당일 끌킨 차량이 반납된 걸 찾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찾았네. 그럼 차량 빌린 사람 누구였습니까? 강원도 육군사단 소속의 현역 부사관이었습니다. 현역이야? 진짜. 부사관이요? 부사관의 직업군이. 저희가 이 부사관의 휴대전화의 통신 기록으로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 봤는데 범행 당일 오후 3시부터 은행 인근에서 머물며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은행 총기 강도 사건의 범인을 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씨는 31살 남성이었고 당시 계급이 상사인데다 과거 특수부대 소속이었던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김 형사님 예상대로 특수부대와 연관이 있네요. 네. 부대에서는 평소 동료를 아끼고 군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고 평가받던 사람이었고요. 워낙 평판도 좋고 직급도 높아 총기를 빼내는데 의심받지 않았던 걸로 추정됐습니다. 그렇죠. 부사관의 상사면 그다음 원사밖에 없거든요. 직급도 높고 의심을 안 받을 만하죠. 그렇죠. 예. 총을 빼냈으면 이미 용선상에 올랐겠네요. 네. 범행 당일 총기를 반출한 것 때문에 군 수사대에서도 박 씨를 상대로 알리바이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에는 집에 있었고 오후엔 교육 신고 때문에 부대에 있었다고 했는데 범행 시간대에 약 2시간 정도 빈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결국 사건 전날부터 이틀간 렌트카를 대여했던 사실과 휴대전화 위치가 확인되면서 범인이 확신해진 겁니다. 결국 꼬리가 잡혔네요. 그럼 그 현역 부사관 범인 이제 잡으러 가야죠. 그렇죠. 박 씨가 부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외박을 나와 자택으로 귀가하는 걸 기다렸다가 바로 체포했습니다. 그 집에서 실탄 2발과 훔쳐서 쓰고 남은 현금 800만 원 또 증거물로 압수했고요. 총은요? 총은 없었어요? 총은 범행 당일 저녁 9시경 부대로 복귀해 몰래 제자리에 가져다 놨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범행 전날에 총기를 닦아야 한다며 갖고 나와서 렌트카에 실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검문이나 제지를 전혀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박 씨의 범행이 바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안 잡힐 줄 알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더라고요. 범행 당일날 12시에 인쇄물을 만드는 관공사에 들러 시트지로 위장 번호판을 제작하고 인근의 조용한 호숫가로 가서 가짜 번호판을 붙이고 총알이 잘 나가는지 쏴봤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은행 주변을 맴돌았고요. 범인은요 아마 스스로 완벽한 계획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무슨 짓을 벌였는지 현장 검증 영상을 함께 볼게요. 와, 복면 대박이다. 총을 보닛에 숨겼어요. 앞에 본네트에 넣어놨구나. 그래도 운전 잘한다는데 이제 띵마차 오다가 주행차 보니까 이제 좀 헷갈려 잘 안 돼가지고 창문 내리고 이제 밖에 보면서 저기 기둥에 다 안 난단다 보고. 운전 미숙으로 차를 이때 긁은 거구나. 돈은 어디에 썼으며 대체 은행은 왜 턴 거라고 합니까? 유용비 때문에 생긴 카드 빚이 연체되고 생활비를 겪던 와중에 이혼까지 당하면서 거액의 위자료가 필요해서 범행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없는 작은 은행을 노렸고요. 유흥비와 생활고는 어울리지 않는데. 일단 마을 분들의 눈이 있다는 걸 예상을 못했네. 어떻게 보면 마을 분들이 함께 공조사를 함께 한 거네요. 제3의 팀. 네. 근데 훔친 돈은 어디다 쓴 거예요? 2,500만 원을 털었는데 아까 800만 원만 압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일부는 카드빚을 갚고 나머지는 또 유용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중 수표 7장은 걸릴까 봐
태워버렸고요. 아유, 그 공범은요? 박 씨가 자주 다니던 유흥호수 주인이 평소 박 씨가 동료와 함께 은행을 털 거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있긴 있었습니다. 동료라고 하면 누군가 있긴 있었나 본데요. 그러면? 그래서 군 수사관이 박 씨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용의선상에 올려 조사를 했는데요. 그중 실제로 박 씨한테 은행을 같이 털자는 제안을 받은 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탄을 제공한 게 밝혀졌습니다. 지대한 군인이었고요. 박 씨 부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모아둔 실탄을 범행 전날 건넸다고 인정했습니다. 실탄은 또 어떻게 모은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실탄 제공자. 은행 강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요. 박 씨를 거짓말 탐지기에 7번이나 태웠는데 단독 범인이라는 진술에 모두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혼자서. 그럼 이제 그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됐나요? 군 검찰은요, 사람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점을 살인으로 보고요. 특수 강도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더 무거운 강도 살인 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군용물 절도 등의 혐의도 추가해서 군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았어요. 실탄을 제공한 지인도 군용물 절도죄로 처벌받았고요. 받아야죠. 그 부상자들이 살아있어서 다행이지 살인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끔찍하죠. 한 끗 차이로. 사람한테 총을 겨눴는데. 맞아요. 불 쐈잖아요, 어깨를. 쐈는데. 이건 뭐 살상력이라는 말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본인 놀라고 술 마시고 놀라고 총기를 들고 은행에 들어갔다는 건 이거는 어리석죠. 예. 어리석어.